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서윤입니다. 우리 삶 속엔 역사를 품고 있는 다양한 유산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형체가 없이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유산을 무형유산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판소리죠. 이 밖에도 많은 무형유산들이 사람을 통해 기록되고 전승되고 있는데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인데요. 조금 생소한 기관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금기형 사무총장과 함께 기관의 역할과 또 무형유산의 가치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무형유산이라는 걸 어떻게 쉽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판소리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 그 무형유산의 이제 하나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무형유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축제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공예품이라든지 그런 걸 그 만드는 기술이 있을 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래되어 내려오는 어떤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런 것들이 다 무형유산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이 굉장히 유명한데 네. 한옥은 유형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한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목장도 있고 소목장도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무형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나온 우리의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무형유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전서부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 나라가 바뀌고 왕국이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네.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다 무형유산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좀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좀 더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시도에서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네. 뭐 더 나가서 이제 뭐 유네스코 단위의 어떤 세계적인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선 그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유산은 지금 한 130여 종이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지금 말씀하신 판소리. 그리고 이제 이쪽 남도 쪽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참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줄풍류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김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김치를 담근다든지 네. 그런 문화들. 가장 먼저 이제 지정된 게 이제 그 종묘제례약 있죠. 종묘제례약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그 전북이 아마 그건 좀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매사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있었던 강강수월래 네. 또는 이제 저쪽 그 강릉에 있는 단오제 뭐 그리고 우리 씨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이 무형문화유산이고 그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좀 더 갖는 거는 좀 더 이렇게 그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모두가 우리에겐 소중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인데 이 중에서 더 특별한 걸 선정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게 저는 좀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정을 한다는 게 특정한 어떤 무형문화유산이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거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가치와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단지 이제 그 유네스코라고 하는 데가 이제 사실은 유엔 전문기구 중에서 굉장히 그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유엔과 관련된 또는 국제기구의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에 되게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IMF라든지 IBR라든지 그렇죠.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식량이라든지 그런 특정 분야에 이렇게 보통 가 있는데 유네스코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자꾸 일어나면서 우리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평화의 마음을 좀 심어보자. 네. 그런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추상적이고 그런 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유네스코가 갖고 있는 영역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과학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중에서 문화 쪽에서는
이 문화적 다양성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산재 있는 문화의 가치들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등록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보존되고 있는지, 그게 보존되는 게 이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어느 나라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갖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다 등재하고 싶다. 그럼 가서 심사를 합니다. 네. 심사를 하고 일정 기준을 마치면은 국가간위원회에 의해서 이건 충분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등재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세계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계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유형유산입니다. 네. 이런 건물 같은 거, 우리 말에 좀 뭐 산사 뭐 그런 것들이고,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무형유산인데, 무형유산은 지금 세계적으로 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한 500개 조금 안 되는 정도 지정돼 있는데, 세계적으로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20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고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그 남한과 북한이 같이 공동 등재한 씨름이 있잖아요. 네. 씨름이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김장문화라든지 네. 아리랑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그 종묘제리학 뭐 그런 거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네요. 네네. 500개 중에 20개라고 네. 하니까요. 그럼 유네스코 아트무형유산센터에서 바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잘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일을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 아트무형유산센터는 기본적으로 다 그 유네스코가 세계 곳곳에 그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유네스코 회원국이 48개 국가가 있습니다. 네.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 어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가치, 특히 무형유산의 어떤 보존과 발전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그 기구고요. 그래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고 기본적으로 다 어떤 나라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다 등재하도록 한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희들이 이제 뭐 전주에 있고 네. 대한민국에 있지만 이 어떤 그 대한민국이나 전주의 거를 갖다가 대표해 주는 게 아니라 회원 국가들 보면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발전된 나라도 있고 역량이 떨어진 나라도 있고 네.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그 보존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네. 어떤 지원을 하시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원래 그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저희들은 정보 공유랑 네트워킹 구축입니다. 네. 근데 정보 공유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보시면 이런 그 아까 말한 그 아리랑이든 뭐든 이게 컨텐츠거든요. 이 컨텐츠를 갖다가 서로 우리나라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서로 교류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과정을 하려다 보면은 그 각각의 나라들이나 각각의 기관들이랑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다 이념도 틀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다 어떤 그 발전의 단계도 다르기도 하고 사회 구조도 다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갖다 지원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저희들의 그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 역할. 예. 네. 그렇다면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무형유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잘 알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8개 국가라는 건 국가 숫자도 굉장히 크지만 네.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그 동북아시아가 있고 중앙아시아가 있고 서아시아가 있고 동남아시아가 있고 태평양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섬나라들에서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영역이 이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그 찝을 수는 없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특색은 갖고 있어요.
뭐 중국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그 경극이나 그런 것처럼 뭐 변검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쪽 이제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연극과 같은 연희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이제 서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웅들의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태국이나 뭐 그쪽 춤 같은 거 춤사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무용이나 그런 게 강하고, 또 뭐 서아시아는 이제 그 음악 같은 게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데서는 이제 별을 보고서 어떻게 항해해서 가듯이 그런 자연에 대한 이해, 그런 전통들이 강하고, 그 지역마다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좀 잘 보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오랫동안 이어온 문화를 계속 보존하고 앞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역시 어려운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문화, 특히 무형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네. 특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 경제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개발도상 국가거든요. 개발도상 국가일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정책 순위가 대부분이 그 먹고 사는 문제, 경제 개발 그쪽으로다 이제 그 많은 비중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선순위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문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투자도 많지 않고, 그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형 문화유산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전승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전쟁이나 뭐 분쟁을 통해 가지고서 뭐 그런 게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국가 존립도 어려울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단 뭐 전부는 뭐 당연히 못하겠죠. 전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 우선적으로 다 해볼 수 있는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창제작을 할 수 있도록 또 해보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보존 갖고서는 그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컨텐츠라는 의미에서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거기 있는 주민이나 공동체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떤 면에서 그 소득 창출도 해야 되거든요. 소득 창출도 해야지만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유지해야 될 가치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전반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센터가 했던 일 중에 네. 좀 극적으로 효과를 봤다던가 기억에 특별히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뭐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그 보면 스탄 컨트리들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들이 1992년 이전에는 사실은 그 소련 연방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독립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 구조나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좀 달라요. 다를 때에 이제 거 가보면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서사라든지 아니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가서 이제 체록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영상화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과도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그런 어떤 그런 전통적인 무형문화유산을 갖다가 이제 영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뭐 그 EBS 같은 데서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를 다 쓰기도 하고, 그 나라 몽골이나 아니면은 뭐 저 카자흐스탄 같은 데서는 계속 그 우리가 제작해준 그 영상물 가지고서 이제 방영하기도 하고. 근데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런 컨텐츠가 쌓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 가지고서 런던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문화 전문 채널에서 그런 영상들을 우리한테 좀 쓸 수 없겠느냐. 뭐 그럼 저희들은 당연히 뭐 공유하죠. 그리고 뭐 뉴욕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그 케이블 TV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기록하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무총장님은 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센터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오시게 된 건가요? 그 전에 저는 이제 직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을 했었고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는 데가 이제 문화와 콘텐츠 그런 거를 다루는 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유네스코에 잠시 근무를 했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때 문화관광 전문가로서 그게 벌써 한 15, 16년 전인데 그게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문화라는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산업적인 건데 이 관광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보통 문화 관광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갖습니다. 네. 우리가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큰 건물이나 큰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걸 보는 걸로 다 굉장히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지만 더 큰 즐거움은 그 속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럴 때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무형유산이 그런 면으로 이제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근무했었던 경험, 그 지역이 아태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원장으로 계시면서 한국을 많이 알리기도 하셨다고요? 네네. 네. 베트남이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박항서 감독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한국과의 관계들이 좋죠. 네. 근데 이제 그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운 이유가 거기는 동남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북아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혈연적으로도 우리가 몽골족의 후예라고 하듯이 그쪽이 남부 몽골족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피가 굉장히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의 기질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하나는 그 베트남 입장에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주변 나라들인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기네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발전한 모델 국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기존의 어떤 선진국들은 사실은 너무 멀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한 19세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주변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실험이 끝나지 않은 데거든요. 예. 사이즈가 틀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잘 압니다. 옛날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에 보면은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는데 인구도 베트남 지금 1억이지만 나라 국토의 규모나 저기를 봤을 때 어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 한국을 배우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제 베트남 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굉장히 좋아하는 자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가 한 8, 9년 전인데 그때 보면은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소위 이제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한국어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과 그리고 한국어과에 들어가는 입학 수준이 다른 언어보다 높아요. 네. 굉장히 의외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어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 급여 수준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에는 베트남 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일도 하지만 사실은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오는 분들은 우리 조선족 동포를 비롯해 가서 중국 국적들이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분들이고요.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한 7만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7만이라는 거는 부부가 하면 14만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20만, 30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포용적인 문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포용적인 문화를 보여줘야 되는 게 어떤 거든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자발적으로 와가지고서 한국에 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우리 사회 문화 자체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 베트남 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신 분들, 그분들의 자식들은 한국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쪽에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갖다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잘 포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더불어서 그분들이 오면서 갖고 있는 그 나라의 무형문화유산들이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과 같이 융합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낳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문화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바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태 무형유산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여러 문화를 서로 잘 알게끔 교류하는 역할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는데 다른 나라가 한국의 문화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적어도 아태 지역에서는 네. 굉장히 배우고 싶어해요. 배우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최근에 모든 문화들이 뭐 미국 중심으로 다 영화를 보면 헐리우드의 영화들이 쫙 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 보면은 뭐 미국만큼 큰 나라도 아니고 중국만큼 저기 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한류나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독자적인 지금 문화의 트렌드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뭐 비틀즈의 버금가는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걸 보면은 외국에서 그런 걸 봅니다. 도대체 어떤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한국에서 왜 저러한 문화들이 지금 나오고 왜 저런 문화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 이걸 갖다가 수요들이느냐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굉장히 자기네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걸 갖다가 굉장히 재해석을 하고 그걸 갖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이걸 활용하는구나. 뭐 이런 겁니다. 단순한 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K-팝이나 K-드라마뿐만 아니고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디지털 속에서 굉장히 많이 구현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을 보면은 한국에 갖고 있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서 잘 창출하고 펴내는 데서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도 한국이 저렇다면은 우리도 우리 문화를 가지고서 보면 잘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려 하고 굉장히 평가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무형문화유산 이 자체는 이제 컨텐츠로 다 무궁무진한 건데 결국은 아무리 좋은 보배를 하더라도 잘 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끼고 연결하는 역할을 할 테고 최근 들어서 금방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 속에서 그러면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서로 간의 공감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10월 11일서부터 무형문화유산 세계 포럼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저 8대 유엔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총장님도 오시고 네. 그리고 기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실질적으로 다 이 무형유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공유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현실사에서 실현해주는 그러한 걸 갖다가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 차제에 지금 보면은 이제 남북 간의 관계들이 이제 뭐 굉장히 좋게 이렇게 변화될 여러 가지 기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가서 남북 간의 문화적인 어떤 동질성이랄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같이 논의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누리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어릴 때 전해드렸던 동화나 아니면 뭐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놀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무형유산인데요. 정말 이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가치가 높은 것들이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가치가 더 인정받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